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1과 2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죠. 관계당국이 유권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를 믿고 한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을 가려낼 수 없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기대 가능성은 행위 시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적법 행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말해서 책임 능력과 책임 조건이 있더라도 그 행위 외에 다른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대 가능성을 판단할 때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인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12조에 의하면은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이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는 것이죠. 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이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의 범인 은닉 증거인멸 행위도 벌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상관 명령에 의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책임성이 조각될까요?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군용물 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인데요. 군용물의 불법 매각의 상사의 지시에 의한 매각 행위라 하더라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한 상관의 명령이 형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에 상당해야만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로작업 중에 납북되어 북한에서 한 찬양 고무 행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의로 인한 월북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로작업 중 자의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자에게 북한 당국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로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어로 작업 중에 북한 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자가 북한 기관원에게 체포된 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긴밀에 속하는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경우에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 파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법 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상당하는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였다는 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강요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는 점과 둘째는 설사 강요에 의해서 본건 범행을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상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라야 하고 만일 강요된 자가 이상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얘기하였다면 당연히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봤나요? 식품위생관련법규에 의해 나이트클럽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80년도 중반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도교수가 인솔해서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에 일부만 학생증을 확인하고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켰지만은 그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나이트클럽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해서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학교 3학년이고 지도교수가 인솔한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리라고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제까지 범죄의 일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범죄의 뜻과 성립 요건을 공부했습니다. 범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법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죠.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할 때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구성 요건이 되는 거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더라도 책임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심신상실자와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고 심신미약자와 노화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재 개그 3탄입니다. 소가 불에 타면 뭘까요? 소가 불에 타면 탄소랍니다. 탄소. 또 소가 죽으면 뭐일까요? 다이소랍니다. 다이소. 미수범과 공범, 죄수 등을 공부할 거예요.
범죄의 실현 단계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범죄가 있어야 하겠죠. 마음속으로 범죄를 준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비 음모 단계입니다. 범위를 수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즉 공범을 구한다든지 범죄에 쓸 물건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실행에 착수하는 겁니다. 법익에 대해 직접 위해를 가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시작한 이상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 미수 또는 기수로 처벌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기수란 법률이 정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실행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 25조에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당연히 약하게 처벌하겠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의 형태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이 착수한 후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면 중지미수이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다른 장애 요인에 의한 것이면 장애미수라고 합니다.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합니다. 이 세 미수범 중에서 누가 가장 엄하게 처벌될까요? 셋 중에서 장애미수가 가장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미수범이라고 할 때는 이 장애미수를 말합니다. 장애미수는 원칙적으로 기수범과 동일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의적인 감경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미수는. 중지미수는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이는 필요적인 감면 사유가 되는 것이죠.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아예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적 감면 사유인 것입니다. 처벌의 무게는 장애미수가 가장 무겁고 그 다음 불능미수, 그 다음 중지미수 순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사례 1은 장애미수의 예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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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지만은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을 한 경우에는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제3자의 제지에 의해서 범행을 완성치 못한 경우, 이 경우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례 2는 중지미수의 예입니다.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 주어서 마시게 하였다가 먼저 마신 사람이 술을 토해내니까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쏟아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면은 이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라는 판결입니다. 사례 3은 불능미수의 예입니다. 불능범은 범죄 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로뽕 제조를 위해서 그 원료를 여러 가지 섞어서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 배합 미숙으로 그 완전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이 행위는 그 성질상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 의약품 제조 미수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불능범이라더라도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 것이죠. 이제까지 미수범을 공부했습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의 진행 단계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범죄가 진행할수록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죠. 즉 예비 의무, 미수, 기수 순으로 말입니다. 미수범 중에도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순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범과 공범입니다. 형법 각조의 구성 요건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죄를 실현한 것을 예상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정범이라고 하고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해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의 종류는 필요적 공범하고 임의적 공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협력이 있어야 범죄가 구성되는 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예컨대 내란죄, 간통죄, 물론 간통죄는 폐지가 됐지만은 등이 있습니다. 임의적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입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한 사람 단독으로도 범죄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범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은 필요적 공범 관계의 사례입니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서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함정교사라는 사정이 피고인인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더하여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공동정범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실행의사의 연락과 공동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결의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범죄를 실행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자도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종범은 정범을 도와준 자, 즉 정범의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든 자를 말합니다.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다. 간접 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이상자를 충동해서 방화를 하게 한다든지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살해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형법 34조 1항은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 정범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